수년 동안 챙겨봤던 미국의 드라마 베터 콜 사울의 대장정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킹 배드의 모든 시리즈가 마무리됐어요. 마지막 화를 틀어놓고 참 이상한 게 자꾸 화면에서 눈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딴 일을 보고 싶고요. 재미가 없나 싶었다가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제 삶에서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다 보고 나서 참 복잡한 심정으로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만든 이야기는 소중한 친구와도 같죠. 좋은 이야기를 찾아서 읽는 건 그래서 친구를 찾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하는 일과 같습니다. 언젠가 우연히 다시 꺼내보면서 반가워할 그날까지 속 깊고 오래된 친구와 이별을 구합니다. 9월 8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믹 하비의 Out of Time Man 듣고 왔습니다. 020 쓰시는 분, 저도 책 마지막 장이랑 게임 엔딩 못 보겠더라고요.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셨어요. 예, 끝내고 싶지 않은 책이나 끝내고 싶지 않은 게임, 끝내고 싶지 않은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저는 참 그런 인연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참 좋은 작품들이 많죠. 게임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가끔은 진짜 그래요. 사람 하나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나 통찰의 깊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게 작품인데 생물처럼 느껴져서 뭔가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 정도로 그런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오은하님, 오늘 아침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집 앞에 마트를 갔는데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무슨 날인가 싶었는데 내일부터 추석 연휴라서 장 보러 오신 분들이 많네요. 마트에 연휴 맞이 장 보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군요. 그분들은 어디 이제 안 나가시고 댁에 계실 분들도 계시고 뭔가를 요리를 해서 가지고 또 어딘가 가실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죠. 조금씩 들뜨고 조금씩 더 풍요롭고 그런 게 또 우리 연휴를 앞둔 일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제까지도 수해 관련돼서 태풍 관련돼서 오프닝 말씀드렸었는데 더욱더 우리한테 허락된 이 시간들 고맙게 생각하면서 더 풍요롭게 누리려고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더 의식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양한 사연들 하기 전에 깜빡했네요. 자, 선착순 10분, 5061 쓰시는 분, 3342 쓰시는 분, 전영희님, 이미아님, 정기수님, 전미라님, 김미애님, 현보름님, 송지선님, 정혜린님.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10분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 다 하나같이 환영합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연휴 하루 앞 어디 가세요? 네? 안 가요. 어디 안 가요? 네. 집에서 뭐 하실 거예요? 집에서 공부해야죠. 무슨 공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쳤잖아요. 근데 1차만 붙고 2차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10월에 있기 때문에. 아니 시간이 잠깐 그게 몇 월이었지? 그 10월에 시험 쳤었어요. 그래서 한 해가 쭉 지나서 또 제가 이제 두 번째 응시를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있습니다. 희애 씨가 공인중개사 시험 본 게 벌써 1년이 됐다고요? 네, 1년 됐어요. 시간 진짜 빠르죠. 내 시간 누가 훔쳐갔어? 내 시간 누가 훔쳐갔어? 아니, 야 1년. 정말요? 네, 그래서 연휴 내내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한 해가 이렇게 후딱 지나갔어요. 아무튼 네. 갑자기 잠시 어지러웠어요. 자, 연휴 기간 동안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아주면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인 9일에서 12일 문 여는 병의원 그리고 약국 총 5천여 곳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유용한 사이트 그리고 앱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로는 응급의료 포털 검색하시면 되고요. 앱으로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이라는 앱 활용하시면 문 여는 병원 그리고 약국의 명단 쭉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화로도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그리고 119에서도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120 걸면은 다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 알고 계세요. 희한하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우리나라의 실질 문맹률 얼마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많이 듣게 되는 단어네요. 실질 문맹률.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떤 지정된 특별한 날인데요. 9월 8일 오늘은 유네스코가 지정했던 세계 문해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 요거의 중요성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날인데요. 이 사회에서 문맹 퇴치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1965년에 지정을 했던 거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맹률 이거에 관련된 것들이 정말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관련된 사건이 뭐가 있었죠? 일단 최근에 한 카페가 예약 오류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랬죠. 라는 공지를 올렸었는데 누리꾼들이 반응을 좀 색다르게 보여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반응을 보여서 화제였는데 무슨 심심? 나는 안 심심한데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사과를 심심하게 하면 어떡하냐. 네, 맞아요. 그럼 진심이 있었죠. 담기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문해력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 심심이라는 게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심.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심해, 그러니까 깊은 바다 할 때 그 심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사건들은 더 있는데요. 2020년에 광복절 임시 공휴일 지정 때 연휴가 사흘로 늘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요즘 많이 모르더라고요. 네. 아니 왜 3일을 사흘이라고 표현했느냐. 4일 쉬는 줄 알고 헷갈렸지 않냐. 라고 이렇게 항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금일, 이길 이런 것도 그렇게 쓰면은 헷갈려 하시는 분 많습니다.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왜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왜 다른 말 놔두고 왜 그렇게 쓰느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쓰는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 몰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왜 몰랐네 하면서 그냥 알아가시면 되는데 그렇죠. 화를 내시니까 그게 조금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게 의견 충돌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저께 밤에는 제가 그걸 봤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급하게 가려고 그래? 이거 한술 뜨고 가. 형, 나 차 타고 왔는데 어떻게 술을 마셔? 진짜로? 정말? 뭐 급하게 들어서 오해하실 수 있죠. 인터넷에 있던 글이더라고요. 그런 그렇군요. 일들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만 더 예시를 우리가 짚고 가보면은 일단 지난 대선 때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운을 빈다. 무운을 빈다. 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 기자가 이 말을 듣고 기사를 쓰면서 운이 없기를 빌었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없을무. 네, 그래서 또 그것도 또 문해력의 문제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문해력해서 진짜 문해력이 떨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자를 몰라도 전체 문맥을 그러니까 글을 읽는 훈련을 통해서 전체 문맥만 파악하면 다들 그냥 이게 이런 의미겠거니 아실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많죠. 근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진짜 실제로 숫자로 이런 게 좀 검증된 게 있나 싶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 문맹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실질 문맹률이 75% 정도다. 그럴 리가 없지. 네, 근데 그런 기사가 많아요. 그런 기사가 많아요? 네, 근데 제대로 파헤쳐 보면 사실
그거는 20년 전쯤의 수치입니다. 예. 실제로 그 정도의 수치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는데요. 2000년 초반이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실질 문맹률이 20% 정도였다라고 하는데요. 예. 네, 현재는 사실 이 정도는 아니고 8.7%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이 숫자와 상관없이 신조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또 애지중지 뉴스에서도 신조어 많이 설명을 드리듯이 예. 수시로 신조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소통이 불가능한 그런 의미에서 실질 문맹률은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많이 읽는 훈련이 필요한데 많이 읽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필요한데 사고력이 좀 요하는. 근데 지금 교육 과정이 그런 데 맞춰져 있질 않고 그리고 갈수록 이제 우리 미디어 환경 때문에 글을 읽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자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네. 한자 몰라도 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하나요? 네, 국가 차원에서 여러 행사들도 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9월에는 우리가 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해의 날도 있다 보니까 예. 관련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10주년 문해의 달 10주년을 기념해서 문해 학습자의 시화 작품 편이 담긴 70살 1학년이라는 책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고 네.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죠. 모르는 게 있을 때 화가 난다는 거. 알고 가면 좋은 건데. 그래요. 자,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지구의 허파 복구 불가입니다. 혹시 아마존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정리하면서 진짜 예. 어떻게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복구 불가라는 게 일부에 한정된 얘기긴 합니다만 복구 불가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판정을 했다고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결단이 난 거예요? 연구가들, 과학자들에 의한 것이긴 한데 이제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는 복구가 불가한 것 같다라고 단정짓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예. 이 연구를 진행한 과학자들은 이 아마존 시간 거꾸로 돌리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년간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이 연구자들에 따르면 파괴된 열대우림의 90%가 집중된 브라질 그리고 볼리비아에서는 벌써부터 숲이 말라가는 사바나화가 진행 중이다. 사바나화. 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현재 실제로 남아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원래 면적의 7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미 황폐해진 땅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다. 라고 이 연구한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심각하네요. 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보면은 우리 4대 문명이라고 그러고 문명의 발산지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보면 사막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 이런 사막에서 무슨 문명이 발생했지 생각하지만 그게 그 시절에는 풍요로웠습니다. 지금은 사막인 거야. 근데 이런 게 지금 아마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복구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걸림돌로 꼽아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석유. 이 석유가 아마존의 원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구역만 잘 보존을 하더라도 예. 이 아마존이 파괴되는 걸 상당수 막을 수 있다라고 해요. 예. 근데 석유를 아마존 면적의 9.4% 원주민 거주지나 보호구역에서는 43% 정도가 이 남미 쪽에서 석유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상당히 그 구역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거 대응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나라들, 브라질을 비롯해서 해당되는 나라들이 빚을 탕감해주면 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세계의 허파라고 부르는 만큼 아마존이 중요한 지역이니까 네. 우리 국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퀴즈 너무 쉬워서 힌트 안 드렸습니다. 세계 문해의 날은 며칠일까요? 1번 3월 1일, 2월 9월 8일, 3번 12월 25일. 올해 추석 연휴 전날. 네, 오늘.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네,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강산의 예랄랄라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9월 8일이었고요. 선정답자가 정혜린님께서 오늘 선정답자 없겠다 크크크크 하셨는데 있습니다. 딱 2분 계세요. 딱 2분이었습니다. 6487 쓰시는 분 그리고 박미경님 축하드립니다. 마카롱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오목이님 5651 쓰시는 분 9698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역사 속 소련의 붕괴 그리고 고르바초프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볼 거고요. 광고 듣고 선심 교수 박강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뭐 박광일 작가님 왜 또 아직 없지 이게? 역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나 방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어. 역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이스크림. 야 정말. 이거 하이 개그예요 이거. 영어로 아셔야지 이해되는 거예요. 80년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거라. 이게 누구였지? 김정년 선생님이었나? 아니 김병조 선생님. 김병조 선생님, 김병조 같은 선생님. 광산 김씨 우리 또 집안 어른이세요 또. 아무튼. 그렇죠. 요즘에 훈장하시는. 네. 맞아. 말이 길어졌습니다. 역사 아이스크림 박광희 작가님 나오셨고요. 자, 우리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갓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역사계의 보드카 같은 남자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사 속의 보드카. 보드카. 보드카에 뭐 섞어 드세요? 아니 보드카는 모든 술 가운데서 가장 무색 무취예요. 예, 그게 맞아요. 보드카의 목표예요. 예. 가장 순수한 알코올로 만들어라. 그래서 나는 뭐 안 섞어 먹는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순수하다 이거지 이제. 내가. 네. 그렇구만요. 네. 썰이 길었습니다. 네. 썬킴 교수님 앞에 이제 막 킹갓 제너럴 이런 거 예. 분투금 보면은 예.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의 존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호 묘호는 돌아간 다음에 이제 붙이는 그렇죠, 이름인데 그렇죠. 예. 살아 있을 때는 존호를 올립니다. 근데 한 번 올릴 때 8글자씩 올리는데 조선의 왕 중에서 이 존호가 제일 길었던 인물이 뜻밖에도 왕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왕으로 추전됐던 효명세자 익종이거든요. 익종. 116글자입니다. 왜? 20번 올렸어요. 20번. 오래 살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종이 효명세자의 양자로 족보상 들어가게 되면서 고종이 계속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존호를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도장을 찍는데 116글자나 그래서 도장에 116글자가 적혀 있어요. 아이고. 나중에 저보고 지금 익종이라고요? 아니 이제 계속해서 늘려나가면 한 100글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니야. 썬킴 교수님 익종. 익룡. 왜? 익룡. 뭐 하여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에 앞에 붙는 수식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존경하신다고. 뭐 내가 언제 그랬어요? 문신했다고 들었는데 등에다가. 이렇게 빵빵 만드시나? 네. 알겠습니다. 강경희님께서 이 시간은 매번 바빠서 다시 듣기로 들었는데 생방으로 두 분의 역사 얘기를 듣다니 제가 추석 덕을 봅니다. 이 코너 최고예요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팟캐스트로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평일에는 이 시간에 못 들으시나 봐요. 아마 이제 그 회사 다니시고 그렇죠. 일상생활에 치이시다 보면은 이 시간이 좀 듣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다시 듣기로 들으시면 되는 거죠. 예, 너무 감사드리죠. 전미라님께서는 오늘 목요일 히스토리 월드 하는 날 소련 붕괴랑 고르바초프 이야기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기대돼요. 얼른 들려주세요 하셨고 이주영님은 썬킴쌤, 박광일쌤 두 분 다 너무 좋아하신다고 저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고르바초프 그리고 또 소련 붕괴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건데 며칠 전이죠.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8월 30날. 참 세월이 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너무 평가에 좀 박하지 않나 우리가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왜요? 어떤 식으로? 사실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게 구소련 내에서는 약간 평가가 다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반대파와 지지파 둘 다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대파는 왜 소련을 붕괴시키려고 하냐. 또 지지파는 개혁 지지파죠. 좀 더 빨리 개혁을 해라. 페데스트로이카를. 그러니까
역사적 의의로서의 우리가 시간이 좀 이렇게 흐르고 나서 고르바초프를 돌아봤을 때 저는 고르바초프가 인간이 아니라 한 사건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고르바초프라는 사건이 없었다면은 지금 세계는 지금도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만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고르바초프에 대한 평가는 너무 지나치게 푸틴 쪽에서 퍼트린 이야기에 경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소련을 망하게 한 우리 잘 살고 있던 인민들을 망하게 만든 어떤 그 악마 뭐 이런 식으로 좀 퍼뜨려져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왜 우리나라에서까지 같이 떠받들어져야 되는가?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게 지금 이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사실은 소련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도 사건이잖아요. 1917년. 17년. 예, 혁명 그리고 이제 22년이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니까.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실험해 본 적이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러시아가 어떤 소비에트 혁명을 겪은 것도 큰 일이었지만 또 주변 나라들을 하나의 연방으로 묶어가지고 무려 16개 나라가 하나의 연방 체계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도 또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기도 했다는 점인데 예. 그 어떤 실험이 사실은 한계에 부딪혔던 게 80년대 초반이었다면 그럴 때 이제 고르바초프 85년에 이제 서기장이 됐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고르바초프의 고민은 이 실험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했을 거고 그중에서 좀 뭔가를 이완시켜서 좀 풀어나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거의 잊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카알기 폭파 사건. 아, 예. 84년에 있었던. 마유미. 아니 그거 이전에. 83년도에 한 번 있었고. 소련으로 넘어갔던 거. 네, 소련 그 전투기가 예. 그 미사일을 쏴서 폭발시켰던 사건이 우리 있었거든요. 민간 항공기가 거기로 이제 그렇죠.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그리고 이제 푸틴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 영공을 지나가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갈 때 그냥 지금 우랄 산맥 넘어간다라고 지금 그 항공에 뜨고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만약에 고르바초프의 어떤 그런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은 우리로서는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 어렸던 시절은 냉전 체계 일부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답답했을 텐데 근데 역설적으로 그 답답함을 저는 또 별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뭐 또 상대적으로 당연하다고 그 시대를 정통으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예.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볼 때 고르바초프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노벨 평화상을 받긴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85년도에 이제 공산당 서기장이 됐잖아요. 나중에 또 처음이자 마지막 소련 대통령이 됐고. 근데 그 이전에 소련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소비에트 연방이 79년도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79년도는 우리 또 웅디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고. 예, 훌륭한 해죠. 훌륭한 해입니다. 예.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석유 파동이 터졌어요 그때요. 아이고. 그러니까 1차 석유 파동 7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못 받았거든요. 예. 한참 산업화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 석유 파동 79년도에 엄청 타격을 받은 게 맞아요. 예. 기억나시겠지만 그 당시에 만들었던 아파트 보면은 우리나라 2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3층과 4층 사이 하나. 그러니까 2층이 나눠 써라. 그만큼 이제 기름값이 올랐던 거죠. 예. 왜 이게 소련에 큰 타격을 미쳤냐면은 일단 79년도에 그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팔레비 왕조 무너지고 이제 호메이니가 집권을 하면서 이 호메이니가 집권한 다음에 미국 한번 삐 먹어봐라 하면서 원유값을 확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란도 산유국 그 오펙 회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펙 회원국 전체가 다 이 유가를 올려버리는데 미국은 오히려 올리세요. 올려요. 괜찮아. 그래서 뭘 했냐면 우리는 셰일가스 개발하면 돼. 그래서 그때부터 셰일가스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회사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오펙 회원국과 이란은 이거 우리와 시나리오가 좀 달리 흘러가는데 하면서 셰일 회사들 망해봐라 미국 회사 하면서 이번에는 오펙 이란이 주도해가지고 원유값을 확 떨어뜨려버려요. 실제로 셰일 회사들은 도산을 해요 그때요. 근데 그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나라가 어디냐면 소련이었어요. 소련이다. 왜냐하면 소련은 일단 오펙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것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소련이 수출하는 것은 무기랑 기름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름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1차로 큰 타격을 받았어 소련이요. 이러면 우리가 이거 인컴이 줄어드는데. 이거 제가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상의도 오시면 야 오페가 된 거예요. 두 번째 79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버리네. 아이고 이 람보 3의 배경이죠. 람보 3 그 화살촉 앞에 폭탄 날아가지고 삐삐삐삐삐삐삐삐. 그 전적 제트작전 아니야? 아무튼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왜 침공을 했냐면 아프가니스탄은 제국주의의 무덤이에요. 예. 한 번도 이긴 나라가 없어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기가 아프가니스탄이 79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친소 정권이 있었어요. 그렇지. 친소 정권이.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무자헤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이슬람 국가가 돼버리면 공식적으로 그 소련 연방을 이루고 있는 그 많은 스탄 국가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이 일제히 다 이슬람화되면서 독립을 요구할 것이 아닌가.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걸 꺾기 위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해버리는데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거기서 피를 보다가 결국엔 져요. 그래요. 그래서 89년도에 이제 끝내버리죠. 그때 이제 미국이 소련과 싸우라고 당시 아프가니스탄 반군들에게 제공했던 무기가 그대로 나중에 탈레반으로 넘어가고. 예, 그대로 탈레반이 쓰면서 미군을 상대로 쓰게 되죠. 그 알카이다 그 누구죠? 알카이다요? 그 저기 저기 빈라덴이요? 빈라덴. 예. 그러니까 빈라덴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숨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미국이 공습을 시작하잖아요. 예. 그때 그 당시 이제 탈레반 정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미국한테 미사일 쏘시라고 크루즈 미사일.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건물 중에 크루즈 미사일보다 비싼 건물 하나도 없다. 현명한데? 진짜 그런 말 미국 측에서도 계산해 보니까 그럴 거. 야. 정말 없냐? 어쨌든 79년도에 있었던 2차 석유 파동이랑 아프가니스탄 침공 실패 이것 때문에 소련은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 들어갔는데 소련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갔는데 아무튼 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 희한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결국 어떤 지상 낙원을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결국 지상 최악의 지옥이 됐고. 그렇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실패한 실험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방금 하던 얘기를 이어서 갈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박광일 작가님부터 해볼까요? 뭐 사실은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어떤 그 역사 이제 맥락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 앞에 이제 그 소련 이전에 러시아와의 전사를 조금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국하고 러시아랑 처음 만난 거는 조선시대 효종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선 정벌이라는 표현을 쓰는 1, 2차 나선 정벌 송화강 일대에서 러시아 일종의 이제 군인들하고 사냥꾼들하고 만났던 청이 이제 부딪히게 된 사건에 우리나라 총수병을 이제 파견시켰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선이 이제 이때는 러시아를 가리키는 낱말이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정벌이라는 표현보다는 출병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벌은 무슨 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100명, 200명 총수병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러시아 사람들에 만났고 그들에 대한 기록들을 이제 조선시대에 남겨놓았습니다.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뭐 그들은 이제 뭐 대단히 뭐 포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뭔가 부족 같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모피를 이제 그 가지러 사냥꾼들이 넘어왔었는데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공격해서 무찔러냈기 때문에 어떤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서쪽에 있었던 오랑캐 중에 하나였다.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분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기억은 또 한참 한 100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가 우리 나라 망할 때 아니요, 1860년에. 그 전에? 네. 1860년에 갑자기 러시아가 조선에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러시아가 그 베이징 조약을 중재해주고 연해주를 획득합니다. 그때가 그때구나. 네, 그러면서 원래 거기가 중국 땅이었으니까 사실은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두만강 일부가 갑자기 러시아라는 곳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제 조선에 있었 사람들이 러시아가 뭐야? 그다음에 이제 연해주라고 하는 곳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게 됐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청나라가 야, 조선이 러시아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 우리처럼 당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조선 책략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조선 책략.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가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쪽에 보낼 군인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었죠. 다만 이 지역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명의 군인들이
군사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들이 필요했던 것들은 조선에서 필요했던 물자들 특히 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인물이 나중에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독립운동가의 대부로 알려졌던 최재형 선생. 이제 러시아 통역도 하지만 이제 군수품으로서 소를 납품하게 되면서 큰 돈을 벌었고 그걸 바탕으로 안중근 의사를 뭐 후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연해주에 이제 한국인 이민들이 이미 1910년경에 20만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이민이 많아지게 되면서 네.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 이민 문제가 많아지자 러시아 쪽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야 외교관계 맺자. 라고 해갖고 마침 82년에 미국하고 외교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조선은 별 거부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84년에 외교관계를 맺어서 조화 통상조약. 그때는 이제 아라사라고. 그래서 조화 통상조약을 맺게 되면서 그런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 정도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이제 우리 역사 속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쳤던 거는 이제 1896년에 있었던 아관파천이죠. 예, 사실은 첫 번째 춘생문 사건이 성공했으면 미관파천이 될 뻔했는데 요게 이제 실패하면서 두 번째 그 탈출이었던 이 사건이 성공하면서 아관파천으로 가게 되면서 1년 동안 러시아는 본의 아니게 조선하고 대한제국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됐던 거죠. 예. 이 과정 속에서 대한제국이 근데 1년 뒤에 이제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러시아라는 나라하고 후견 관계를 맺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고 니콜라이 2세 즉위식에 이제 민영환 참여하기도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가까워졌지만 이 밀월은 얼마 못 갑니다. 러일 전쟁 때. 그렇지. 끝이 나면서 러시아 공사관 지금 이제 정동에 있었던 러시아 공사관에서 1905년에 모두 퇴각을 합니다. 줄을 잘못 잡았어. 네. 아니 그 되게 크다고 사람들이 다 들었을 텐데 러시아가 그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 고종이랑 이제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청일 전쟁 때 청나라를 박살내 버렸잖아요, 일본이요. 근데 그 일본이 뭐 이른바 삼국 간섭 때문에 또 러시아한테 바짝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 동네의 짱은 누군가? 그럼 러시아다. 그래서 러시아 손 잡은 거지. 네. 실제로는 또 그때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요. 뭐 러일 전쟁 일본이 이겼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뭐 이겼다고 볼 수도 어려운 전쟁이고. 우세한 상황에서 강화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더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없잖아요. 일본이. 그렇죠. 병사수는 일본이 더 많이 죽었어요. 러시아에서 사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너 계속 하고 싶으면 해. 전쟁 그냥 계속 해. 넌 나 우린 그냥 그만할게. 정확하게 번역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저도 이해가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얘기는 3부에서 해야겠네요. 네. 자, 우리 역사 속 소련 붕괴 야사와 고르바초프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1989년 12월입니다. 지중해의 섬 몰타에서는요.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미국의 이 대통령이 만나서 냉전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함께 냉전의 종식을 이끌었던 미국의 41대 대통령, 이 대통령은 과연 누굴까요? 1번 존 케네디, 2번 조지 부시, 3번 빌 클린턴. 힌트. 이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때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흑인 무장을 하셔가지고. 그렇지. 예, 이러면 안 돼요. 요즘 세상에 큰일 납니다. 그 비행기에서 콜라병 던지면 안 되죠. 이러면 머리가 부시시해요. 화이트 워싱.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궁궐 갈 때마다 그 처마 밑에 그 비둘기 같은 거 앉지 말라고 이렇게 그물을 치거든요. 그게 순 우리말로 부시예요. 맞죠. 네. 맞죠. 나 들어봤어 이거. 네네.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생각이 나죠. 솔직히 모르셨죠? 지금 표정 보니까 모르는. 난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 부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영어로는 잡초거든요. 예. 그 미국 성씨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굉장히 웃기는 게 많아요. 잡초 씨. 알겠습니다. 조지 잡초. 알겠습니다. 조지 잡초.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읽어서 한번 조지 잡초라고.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지 마이클과 엘튼 존이 불렀습니다.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요. 그냥 문자 좀 읽어요. 문자 읽어. 문자. 아니 오늘 주제가 역사 속 소련 붕괴 야사와 고르바초프로 돼 있는데
그리고 오늘 두 분이 준비하신 걸 듣다 보니까 이 주제랑 상관이 없어. 저는 소련 붕괴 맞췄어요. 저도 소련 붕괴 맞췄어요. 지금 러시아 붕괴 가져왔잖아요. 아니 소련 붕괴라 말하기 위해서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 이거부터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러시아 황실 붕괴될 때쯤 우리 뭐 여러 가지 우리 관심 가질 만한 좋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로 대체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왜 이렇게 붙였지? 아무튼 당황스럽지만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6560 쓰시는 분이 이 시간 저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에요. 잊고 있던 역사에 대해 다시 관심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역사를 이리도 재미나게 설명을 해주시다니 능력자들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자 우리 썬킴 교수님 지금 해주실 이야기에 붙여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은 어떤 그 징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우리 참 뭐 아주 뭐 고대 국가에서들부터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뭐 술사랄지, 그치요. 혹은 뭐 이제 좀 요승, 그렇죠. 뭐 어지러운 술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 흥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예의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근현대사에서 러시아 황실의 마지막을 들 수가 있겠죠. 뭐 우리는 뭐 진령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명성황후가 그렇게 믿었던 그렇지. 그렇지. 진령군 때문에 솔직히 조선이 이제 어차피 망하던 나라였는데 마지막 파이널 그 공격을 한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노프 황조가 뭐 니콜라이 2세가 이제 마지막 황제잖아요. 네. 즉위식 때 그 민영환 선생님이 참 했던 그 즉위식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대관식 때 딱 그 왕관 쓴 다음에 짐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명언을 했어. 그렇군요. 그때부터 이 나라는 이제 망할 종지점을 보인 거예요. 예.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니콜라이 2세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늘 그래. 그러니까 단 황제의 자격은 없었지요. 망국의 마지막 왕은 늘 그래. 사람이 좋아. 사람은 좋아. 사람이 늘 이상하게 좋아. 그렇죠. 유선 뭐 희한하죠. 루이 16세도 사람은 좋았어요. 사람은 좋았어. 뭐 이 시계 열쇠 여기다 매니아였지만 렌즈도. 렌즈 그러니까. 근데 니콜라이 2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딸 4명이랑 아들, 막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혈우병 앓고 있는. 그렇죠. 막내 아들이 이제 알렉세이라고 막내 아들 황태자예요. 그 다음 황제가 될 아이였는데 혈우병이 있었어요. 예. 근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러시아의 의료진들이. 근데 어떤 한 요승이 아니라 이 승려가 나타나요. 그때까지는 뭐 요승인지 몰랐지.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번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겠죠. 특히 엄마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그 독일계 황후였는데 하나뿐이 외동아들이 그러니까 독자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겠지요. 도사님 제발 우리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쇼 하면서 희한한 게 이 사람한테만 에코가 붙어 있어. 이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사진을 찾아보시면은 에코가 나왔겠구나. 에코가 나올 만하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분장 아니야 이거? 이 요승의 이름이 뭐였죠? 그레고리 라스푸틴이었어요. 그레고리 라스푸틴의 이야기입니다. 라스푸틴 이야기입니다. 예. 솔직히 이제 러시아 로마노프 황조가 결정적으로 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정타를 날린 거는 요승 라스푸틴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진령군처럼. 네. 라스푸틴이 나타가지고 치료를 해준 거예요. 혈우병을. 너무 신기해. 그게 그 이유가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 근데 단 이건 있었다고 해요. 당시 이제 그 러시아 의사들이 이 혈우병을 고치기 위해 가서 아스피린 처방을 해줬다고 하는데 아스피린은 오히려 피를 더 맞아요. 안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큰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은 아스피린 먹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따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라스푸틴이 지금 드시고 있는 그 약 드시지 마십시오 해서 아스피린을 끊게 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어쨌거나 고친 건 팩트예요. 우리 황태자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알렉세이를 고쳐준 우리 은인 라스푸틴을 그때부터 하는 말은 다 듣게 돼요. 그렇지. 니콜라이 2세와 그 알렉산드리아 황후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겠어. 얼마나 고마워요. 그때부터 정말 마음씨가 그렇게 너그럽게 접근했대요. 고민을 상담. 고민 있으십니까? 저 라스푸틴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거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푸십시오. 하니까 점점점 로마노프 황실 안으로 이제 침투를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모든 인사권도 쥐락펴락을 하고 내무부 장관은 박광희를 쓰지 말고 허지웅을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 들어요. 저 광장에 10만 명을 구준시켜라. 라라라라라.
러시아가 흥할 것이다. 그 말 했다니까요. 그 1914년도에 이제 1차 대전 터지잖아요. 이제 초반에는 러시아가 밀려요, 독일한테. 당연히 밀렸겠지요. 그때 믿지 못한 거야.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을. 그래서 니콜라이 2세가 직접 전선에 나가가지고 지휘를 하려고 해요. 그때 이 서부 전선 쪽으로 원래 가야 돼요. 네. 서부 전선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라스푸틴이 황제 폐하시오. 남부 전선으로 가십시오. 남부 전선으로 가셔야 됩니다. 믿고 가요. 박살이나. 아이고. 이 라스푸틴 말 듣고 날아간 게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때 독일한테 넘어가 버려요. 네. 심지어는 니콜라이 2세 그 어머니까지 찾아가 가지고 제발 저 요승 좀 쫓아내라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지금 세뇌당하신 거라고 저 위대한 스승님을 어머니는 왜 모르시냐고 이런 식으로. 이러다가 이 황실에서 봤을 때도 황족들이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을 가만 놔두면 우리 로마노프 왕조 러시아가 망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 당시 이제 펠릭스 공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주도를 해가지고 저 라스푸틴 요승을 날리지 않으면은 그렇지. 러시아는 망한다. 이 과정이 아주 흥미롭고 매우 많은 음모론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잘 들어보세요. 예. 지금부터 재밌어요. 예. 이 펠릭스 공이 일단은 라스푸틴과 개인적으로 원한도 있어. 처음에 뭐냐면 라스푸틴이 그러니까 펠릭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딸을 원해가지고 약간 여장을 시켰나 봐요. 예. 그래서 약간 화장도 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라스푸틴이 이 펠릭스 공한테 당신 동성애자입니까? 그 절대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했던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적 한계를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렇죠. 예. 동성애자입니까? 난 동성애자가 싫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그 라스푸틴도 어렸을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 이제 1차적으로 펠릭스 공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펠릭스 공의 부인에게 접근한 거예요. 라스푸틴이. 근데 그때 거의 대부분 많은 귀족들의 부인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중후한 목소리 에코. 안녕하십니까 부인. 오늘 한가하십니까 부인 이런 식으로 부인 이러다가 펠릭스 공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라스푸틴을 없애자 해서 골석 재판을 자기들끼리 해요. 그래서 라스푸틴 사형 선고래 떵떵떵떵떵 그런 다음에 파티에 초대를 해요. 라스푸틴을. 아니 골석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했으면은 그냥 뭐 총살을 하든지 이렇게 될 건데 그렇지. 그렇죠. 당연히 자기들도 겁난 거야. 얘 능력이 뛰어난 요승이니까. 에코로 이렇게 튕겨내. 뿅. 저리 꺼주라라라라라. 수아리 날아가다가 퓨. 그러니까 다들 라스푸틴을 싫어하면서 근데 혈우병을 고치긴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제. 그렇지. 무서워. 그래서 파티에 초대한 다음에 라스푸틴에게 치사량의 5배가 넘는 청산가리를 와인에 타서 먹여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을. 이건 야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현장에는 아니에요. 의사도 있었어요. 예. 의사가 치사량을 모르겠나. 치사량의 5배가 넘는 청산가리를 와인에 타서 줬는데 라스푸틴은 그걸 완샷 때리고 똑똑똑똑똑 역시 와인은 어쨌든 그랬어. 바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 2시간 동안 기타 치면서 안 죽는 거야. 계속 좀 피곤한데 하면서 계속 기타를 치고 와인 맛이 참 오늘은 독특하구나. 역시 보르도 와인이야. 여기에 펠릭스와 그 일행은 멘붕이 와버리니까. 요승 맞다고. 총력이 있구나. 총력이 있다. 저기 닥터 집하고 지금 5배 넘는 청산가리 탄 거 맞냐고. 맞다고. 요승이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펠릭스가 도망가다가 권총으로 한 발 쏴요. 라스푸틴 탕. 그리고 당연히 죽은 줄 알고 튀어 도망가.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직전. 외투로 안 갖고 온 거야. 방 안에서 펠릭스가. 잠깐만 웨이트. 나 지금 방에 들어가서 코트 좀 갖고 올게. 영어도 쓰시고. 외투를 가져올게. 당연히 라스푸틴이 죽은 줄 알고 방에 들어갔는데 라스푸틴이 살아있으면 총 맞았는데도 그러니까. 목을 조르러 뛰어오는 거예요. 놈들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하냐. 완전 공포 영화야. 이건 완전 무슨 13일의 금요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독약을 먹이고 총을 쐈는데 수시간이 지났는데 안 죽어서 총을 쐈는데 그래도 안 죽고 또 쫓았다. 목을 조르러 쫓아와.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도망을 가기 시작하면서 총을 난사를 해요. 라스푸틴에게. 총을 난사를 해가지고 쓰러지잖아 라스푸틴이요. 그렇죠.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확인 사살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마차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예. 질질질 끌고 다녀. 그런데도 막 끝까지 욕을 했대요. 이놈들 나 라스푸틴이야. 난 죽지 않는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끌려다니던 라스푸틴을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익사를 시키자. 해서 강물에 던졌어요. 이놈들을.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독약을 먹이고요. 아, 네. 굉장히 치사량이었죠. 그리고 총으로 쐈어요. 권총 한 발. 그리고 마차에 묶고 끌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에 빠뜨렸습니다. 물에 빠뜨렸어요. 결국 사인은 그 다음 날 그 시신을 건졌는데 사인은 청산가리도 아니고 총상도 아니고 익사였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야사가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야사인 줄 알았어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 라스푸틴 때문에 결정적으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고 결국에는 니콜라이 2세가 죽고 로마노프 왕조는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리고 거죠.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하는 거죠. 예, 17년부터 그래서 22년까지를 러시아 혁명 기간으로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17년부터 22년까지. 네. 자, 그러니까 우리 뭐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혼동하실까봐 라스푸틴 혼자 때문에 무슨 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혁명이 일어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주요 원인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국가에 산재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늘 문제가 되는 정부 고위직들의 부패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골마 있는 상황에서 라스푸틴이 좀 뭐랄까 욕바지가 된 측면이 없진 않아요.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되돌아볼 때 라스푸틴도 푸틴이네요. 오. 아무 연관은 없습니다. 네. 라스푸틴과 푸틴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라스푸틴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엔 우리 러시아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다시 이제 고르바초프 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예. 네, 사실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분들은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좀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비에트 연방을 줄여서 이제 우리가 소련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라는 말이 익숙해지는데 한 10년이 걸렸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넓었는지 그 연방에 포함하는 지금의 나라들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벨라루스, 그다음에 우즈베크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다비아, 그다음에 키르기즈스탄, 타지크스탄,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그루지아, 조지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하는 15개 공화국이 러시아와 포함해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예전에 저희가 볼 때 그냥 아시아 전체, 유라시아 대륙 전체는 그냥 뻘겋게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문제는 또 그 옆에 있었던 뭐 폴란드, 헝가리, 체코, 지금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가 나눠졌지만 그때는 체코슬로바키아 또 유고슬라비아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여서 사실은 한국으로 볼 때는 이들 나라들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죠. 맞죠. 그리고 교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게 6.25 때 어떻게 보면은 남북이 그 싸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런 어떤 그 사회주의 국가의 대립, 공산주의 국가의 대립이 그게 큰 문제였고 한국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그렇죠. 사실 이게 그 한국 전쟁, 6.25 전쟁 자체가 정확히 따지고 들어갔을 때 이념의 전쟁이라기보다 김일성 개인의 어떤 그 괴물과도 같은 야욕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국제전이 돼버렸습니다. 국제전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냉전 체제 속에서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와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권이 나눠지게 됐는데 이런 영향이 이제 그럭저럭 한 30년 지난 상황에서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 고르바초프 1985년에 이제 서기장으로 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 이 시기에 이제 그 변화 속에서 한국도 어마어마한 사건을 하나 겪습니다. 바로 88 올림픽이에요. 사실은 이 88 올림픽은 월드컵하고 비교하기엔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훨씬 더 큰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장안의 모든 무도장에 웨이터들은 다 호돌이 호순이었어요. 호돌이 많이 애용하셨다고.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그게 큰 사건이었냐면은 서대문 영무소 역사관을 87년에 이제 그 안양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올림픽을 하니까 서울 안에 이런 게 있으면 곤란하다라고 해서 옮기다 보니까 그게 서대문 영무소 역사관이 된 거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88 올림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80년 모스크바, 84년 LA 올림픽 때 없었던 사건. 맞아요.
바로 공산주의권이 이제 80년에 올림픽을 따로 열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권이 LA 올림픽을 따로 열었다면 88 올림픽에 이 둘이 다 모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들이 너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당시에 뭐 손에 손잡고 같은 주제가 있게 영상 보면서 한국인이 아닌데 막 울어요.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전까지와는 다르게 그야말로 정말 동서화합 이념이 더 이상 이제 이념으로 양분된 시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인류의 화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올림픽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이제 감동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피해자도 있어요. 88 올림픽에 김연자 씨요. 아침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원래 개막식을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코리아나한테 밀렸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88 올림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유치하고 또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이제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렇지. 이게 이제 정부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사실은 한국의 외교는 수세적인 외교였거든요. 그런데 이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공세적인 외교로 바꾸게 되고 그 유명한 북방 정책 북방 외교라는 걸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사회주의권과 외교 관계를 맺는다. 사실 이게 뭔가 그렇게 특별할까라고 하지만 제 어린 기억에 헝가리의 폴란드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 나라 외교 관계를 맺으면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에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흥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기반이 된 거죠. 이렇게 기반이 되니까 뜻밖의 소련에서 연락이 먼저 와요. 대단하네. 어떻게 외교관계 요즘에 그 동구권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랑 맺는데 우리랑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의외였던 거죠. 이게 왜 연락이 왔을까? 물론 한국도 최종 목표는 소련과 중국으로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91년, 92년에 결국 외교관계를 맺게 되는데 90년, 91년에 근데 왜 이게 여기에 연락이 왔을까를 이제 따져보면서 이제 미국에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당시 소련이 개혁 개방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끌어갈 자본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단돈 1억 달러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네,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그 폭탄도 많고 여러 가지 어떤 위세는 등등할지 모르지만 핵무기도 제일 많고 그렇죠. 그래서 핵무기 감축에 들어갔던 이유도 사실은 그걸 유지하는 것 자체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군축 협상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시 한국이 그래도 동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신흥 경제 강국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상의 포인트로 봤던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 처음엔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방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굉장히 큰 어떤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것들, 즉 경협 자금이 들어갈 거라는 것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헝가리하고 그 외교 관계를 맺을 때 몇 억 불의 어떤 경협 자금을 헝가리에 뭐 투자 형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소련에서 요구를 했던 거죠. 당시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이거를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사실 올림픽 개최하는 것도 싫어서 그 전부터 계속 테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방해 그 사보타주 공작을 했었는데. 이제 중국이랑 소련이랑 수교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당시에 상당히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사실은 이게 이제 공세적으로 했던 거는 오히려 이제 북한을 압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면도 여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게 어떤 그 체제의 자신감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때가 이제 한국이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있을 때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때 같으면 여러 가지 좌고우면할 텐데 이 밀어붙여야지. 상황이 왔으니까 밀어붙여야지.라고 하고 마침 그때 고르바초프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 협상도 굉장히 빠르게 끝납니다. 그래서 몇 달 만에 협상이 이루어져서 1990년 9월 30일 날 사실은 마지막 협상이 한 이틀인가 3일 전에 있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 러시아 문서들이 3,000년 만에 이제 그 해제가 되는데 그 최근 해제된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3일 그러니까 마지막 협상을 3일 앞도 결정적으로 한국이 원하는 거는 90년. 소련이 원했던 건 91년이었는데 90년 9월 30일 날 전격적으로 외교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경협자금으로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 얘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1896년 우리 피할 곳이 없어서 러시아 공사관 아간파천 1년 동안 갔잖아요. 그런데 88년 그러니까 한 80년 조금 못 지난 그 시기에 80년 조금 지난 100년 정도 지난 시기에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역사라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어떻게 보면은 긴 흐름으로 또 때로는 봐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협상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의 자금이 소련에 들어가서 도움이 되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스파의 반동 그다음에 그거를 또 진압하는 과정에서 바로 1년 뒤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그 유지는 자연스럽게 러시아로 이어지고 현재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로 이어졌다라고 보신다면은 비록 30년 전의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옐친 탱크 위에 올라가가지고 물러라! 군부여! 옐친이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그렇다고 하여 김일성 조합되게. 네,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빌딩에다가 바로 이제 그 공격을 하는 장면들이 생중계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생하네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역사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게 길게 봐야 할 때가 있다. 네. 너무 짧게 판단하고 짧게 생각해서 너무 빨리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를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히스토리 월드 러시아, 소련, 기타 등등 이야기해봤고요. 자, 오늘 박광일 작가, 썬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허지웅 씨 안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네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휴 앞두고 이미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됐다고 하네요.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오늘부터 연휴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시든지 어디 좀 바람 쐬러 가시는지. 아무튼 이미 정체는 시작됐고 이미 길 위에서 이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양윤정님, 웅디 엄마랑 재래시장에 장 보러 왔어요. 웅디는 뭐 좋아하시나요? 시장하면 먹는 음식이 있나요? 지나가는데 다 먹고 싶어요. 족발, 김밥, 떡볶이, 튀김 등등이요. 말씀하신 거 다 먹고 싶네요. 아우, 오늘은 특별히 또 배가 더 고파가지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과자까지 먹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배고프네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1972 있으시는 분, 최근에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나서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해 너무 속상했습니다. 오늘 제 돈으로 차를 고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허지웅 쇼에서 보내준 돈가스 쫄면 세트가 도착해 있지 뭐예요. 뭔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서 울컥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무보험 차량? 그러면 상대 차량은 어떻게 됐나요? 이제 따로 처벌은 받게 되는 건가요? 무보험이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 그리고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에서 상해가 발생됐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72님 좀 한번 1972 쓰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참, 이 무보험 차량 끌고 나와서 뭐 했대요? 갑자기 화가 납니다. 아유, 참.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자, 2043 쓰시는 분, 경남 통영입니다. 독살 살피려고 바닷가에 나왔어요. 바다에 돌담 세워서 물고기를 잡는 옛 방식을 독살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을은 아직도 옛 방식 그대로 하고 있어요. 웅디는 이 독살에 뭐가 잡히는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바닷가에 몸을 담급니다. 웅디의 따스한 들숨 날숨에 어부도 힘이 납니다. 풍성한 명절 보내세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돌담을 바다에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돌담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해변가에서 바라보는 해변가 방향에서 뚝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저 뚝까지 걸어가셔서 몸을 담그고 고기를 건져 오시는 거겠죠? 저기에 뚝에 갇혀 있는 건가? 고기들이? 너무 신기하다. 맛있는 고기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044님. 2044 쓰시는 분 덕분에 참 좋은 구경했네요.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삼중구조 베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쓰세요. 5584 쓰시는 분, 웅디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어렵지 않죠? 듣고 올게요. SG 워너비의 랄랄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계속 볼게요. 윤정민님, 전통시장도 고소한 윤정민님이 라라라 신청하셨어요.
모두에게 편안한 명절 되기를 함께 바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양성봉님 사연이에요. 한라산 등반하고 하산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한라산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계절마다 한라산 다 둘러보려고요. 특히 이번 가을은 추석 명절에 장가 안 가냐는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한라산 투어를 재빠르게 왔네요 하셨어요. 잔소리를 피해서 빨리 오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사 겸해서 하는 얘기고 듣는 사람들은 진짜 듣기 싫은 얘기고 이 필요 악이면서 정말 최고의 악인 되게 묘한 이야기예요. 차라리 피하신 게 현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안 빼놓고 하는 사람 있으면 피곤하죠.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2877 쓰시는 분, 학교 끝나고 온 딸이 오늘 학교에서 달님에게 편지 쓰는 시간을 가졌다고 완성작을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우리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적었는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네요. 옹디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보내요 하셨는데 자랑하실만 하네요. 사진 보니까 귀엽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유 귀엽네요. 자랑하실 만한 사진 또 자랑하실 만한 딸 잘 봤습니다. 이혜웅님, 오늘 시어머님께서 역귀성하셨어요. 지금 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에서 전도 부치고 갈비도 만들고 있는데요. 고릴라 크게 틀고 어머니랑 도란도란 일하니까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몇 해 전부터 이렇게 역귀성하시는 풍경도 어색하지 않게 되었죠. 올해 추석에도 우리 역귀성한 분들이 이렇게 있나 봅니다. 좋아 보이네요. 어머니와 이렇게 둘이서 라디오 들으면서 전도 부치고 갈비도 만들고 서로 사이좋게 좋은 시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선미의 보름달 듣고 올게요. 허지웅 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내일은요 SBS 러브 FM 추석 특집 함께 가자 고향길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향 가는 길도 저희 허지웅 씨와 함께 해주시고요. 엔딩송입니다. 2324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연락드린 친한 형에게 사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다 얘기를 했더니 위로의 장문 메시지를 보내오네요. 읽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김장훈의 산호라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